지금 일본의 언어치료 현장에서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발달연구센터에서 전례 없이 난독증 언어치료에 한국의 문자, 한글을 도입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자로 모든 소리를 조합할 수 있는 과학적 문자 체계죠. 일부 치료 현장에선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읽고 쓰기 시작했고, 문자에 대한 불안과 학습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관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 사회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왜 한국 문자를 쓰느냐, 정체성은 어떻게 할 거냐는 논란이 시작됐거든요. 이 작은 문자 하나가 일본 치료 현장을 뒤흔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20년간 난독증 아동 치료를 해온 한 언어재활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오이 나츠코입니다. 일본 국립발달연구센터에서 언어재활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47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언어치료 분야에서만 20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치료실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같은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돕고 있는 걸까? 첫 번째 환자는 8살 유키였어요. 3개월째 제가 담당하는 난독증 아이죠. 수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글자만 보면 얼굴이 굳어져요. 간단한 히라가나 카드부터 시작했습니다. 유키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자가 섞인 단어를 보여주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장면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히라가나 48자, 가타카나 48자, 거기에 수천 개의 한자까지. 아이들이 익혀야 할 문자가 너무 많았어요. 어른도 헷갈리는 것들을 8살 아이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치료가 끝나고 동료 의사인 다나카 선생님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나카 선생님,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들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요? 다나카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문자 자체가 너무 복잡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동시에 배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우리 문자 시스템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라는 것. 효율성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지난 5년간 치료한 아이들의 파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400명이 넘려. 하나씩 들춰보며 통계를 내봤습니다. 치료 6개월 후 읽기 능력이 현저히 향상된 아이들은 전체의 30% 정도였어요. 나머지 70%는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상인가? 저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라고 자부합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논문도 여러 편 썼어요. 그런데 성공률이 고작 30%라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살 미사키를 만났어요. 아이가 가져온 노트를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배우는 한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미사키는 각 한자마다 후리가나를 열심히 적어놨어요. 하지만 정작 읽을 때는 틀렸습니다. 후를 온나지로 읽어야 하는데 도우지로 읽었어요. 뜻은 알고 있지만 읽는 방법을 헷갈리는 거죠. 같은 한자인데 단어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달라지니까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치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우리가 고장난 도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치 무딘 칼로 요리를 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연구팀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우리 문자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근본 원인을 생각해보면 문자가 너무 복잡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고
맥락에 따라 뜻도 달라진다고요. 하지만 그게 우리 언어의 특성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거기서 끝났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7살 렌타를 만났습니다. 특히 가타카나를 어려워하는 아이였어요. 카타카나로 쓴 글 보여줬는데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커피라고 알려줬지만 아이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저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같은 소리인데 히라가나로는, 가타카나로는, 한자로는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다르죠. 그날 밤 다시 연구 자료들을 뒤적였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 학습 난이도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어는 문자 학습 난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언어 중 하나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만난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유키, 미사키, 렌타. 모두 똑똑한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복잡한 문자 시스템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을 문자에 맞추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문자를 아이들에게 맞추는 일이었어요. 문제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도구를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도구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죠.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살 하루토의 어머니가 치료실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루토는 6개월째 저와 함께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였어요. 진전이 더딘 편이었죠. 선생님, 좀 신기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지난주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하루토가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삼아 한국어로 이름을 써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위쪽에는 히라가나로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네. 아래쪽에는 동그라미와 네모, 세로줄이 조합된 낯선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글이 좋아요. 저는 무심코 말했어요. 이건 그냥 장난 아닐까요? 아이가 의미를 모르고 따라 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하루토가 이 한국 문자로 쓸 때는 발음이 훨씬 정확해져요. 일본어로는 더듬거리던 아이가 한국어로는 또박또박 읽더라고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루토는 일본어도 제대로 못 읽는 아이인데 외국어를 더 잘 읽는다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머니가 하루토에게 그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아이는 히라가나 부분을 가리키며 더듬거렸어요. 보쿠와 간 고쿠노.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글 부분을 가리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한글이 좋아요. 아이의 발음이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더듬거림도 없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이가 한국 문자를 신기해해서 가르쳐 봤다고 하더군요. 치료 시간 내내 저는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로줄들이 규칙적으로 조합되어 있었어요. 일본어의 복잡한 한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해 보였죠.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혐오감도 없었어요. 그냥 애매하게 좋은 인상 정도였죠.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너무 단순한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한 일본어에 비하면 깊이가 없어 보였죠. 한국은 모방을 잘하는 나라라는 막연한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문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하루토와 개별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평소처럼 히라가나 카드부터 시작했어요. 아이는 여전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문득 그 한글 종이가 생각났어요. 하루토야, 아침에 엄마가 보여준 그 종이 기억나? 네, 선생님. 그걸 다시 읽어볼 수 있을까? 아이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히라가나 부분에서는 더듬거리던 아이가 한글 부분에서는 유창하게 읽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20년간 언어 치료를 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명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집에서 한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루토 한 명의 경우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살 아야카의 어머니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야카도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글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한글을 가르쳐 줬는데 아이가 신기하게 잘 읽더라는 거예요.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한글이라는 문자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요? 아야카에게도 실험해봤어요. 결과는 하루토와 똑같았습니다. 일본어로는 더듬거리던 아이가 한글로는 또박또박 읽었어요. 발음도 훨씬 정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발견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한글이 일본어보다 배우기 쉽다면 지금까지 제가 해온 치료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놓친 게 있는 걸까?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까? 작은 의문이 제 마음속에 씨앗처럼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예정이었습니다. 하루토와 아야카의 살해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들이 반복되었어요. 일본어로는 더듬거리던 아이들이 한글로는 또박또박 읽는 모습 말이죠.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저는 체계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현재 저와 치료를 받고 있는 난독증 아이들 중 10명을 선별했습니다. 나이는 7세부터 12세까지 모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첫 번째 실험 대상은 9살 타쿠야였습니다. 한자 읽기를 특히 어려워하는 아이였죠. 저는 간단한 한글 자모를 준비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아, 어, 호.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들이었습니다. 타쿠야야, 오늘은 새로운 글자를 배워볼까?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기역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는 기역이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나. 30분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타쿠야가 한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가, 나, 다 알아. 일본어 히라가나를 배울 때보다 훨씬 빨랐어요. 두 번째는 8살 사쿠라였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10명 모두에게서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일본어보다 쉽게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아이의 학습 속도를 측정해봤어요. 일본어로 히라가나 50자를 익히는데 평균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글 기본 자모 40자는 평균 2주 만에 익혔어요. 이건 말이 안 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6배나 빠른 학습 속도였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실험을 잘못했나 의심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표정이었어요. 일본어를 배울 때는 늘 긴장하고 위축되어 있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즐거워했어요. 저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센터의 뇌파 측정 장비를 이용해 아이들의 뇌 반응을 살펴봤어요. 일본어 학습 시와 한글 학습 시의 스트레스 지수를 비교해 본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어 학습 시에는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7.8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학습 시에는 3.2였어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야.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언어 치료를 해오면서 이런 극적인 차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연구팀 회의에서 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흥미로워했지만 다른 일부는 의심스러워했어요. 나츠코 선생님, 혹시 실험 설계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나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조수인 카나에가 손을 들었어요. 카나에는 5년 전 한국에서 1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카나에. 저도 한국에서 한글을 배웠는데 정말 신기하게 쉬웠어요. 다른 외국어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카나에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카나에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글은 소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자예요. 보면 바로 소리가 나죠. 우리 일본어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카나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 중심이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았어요. 카나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합 규칙이 매우 단순합니다. 배우면 바로 응용할 수 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카나에와 개별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카나에는 한글 교육을 치료에 도입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 문자를 치료에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일본의 언어치료센터에서 한국 문자를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선생님, 중요한 건 아이들이 좋아진다는 거 아닐까요? 카나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구조적 특징, 학습 효과에 관한 논문들을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였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면 바로 소리가 연상되는 거였습니다. 일본어와의 차이도 명확했어요. 일본어는 뜻 중심의 한자에 소리 중심의 가나가 섞여 있죠. 하지만 한글은 순수하게 소리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과학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일본어 교육법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제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문자일까? 학자로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서점에 가서 한글 학습서를 샀어요. 30일 만에 배우는 한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책을 펼쳤는데 첫 페이지부터 놀라웠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가 이렇게 단순할 줄 몰랐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일본어의 히라가나 48자, 가타카나 48자, 한자 수천 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조합 방식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거죠.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가 되고 니은과 아를 합치면 나가 됩니다. 너무 논리적이었어요. 저는 마치 수학 공식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어는 암기가 중심이죠. 한자 하나하나를 외워야 해요. 하지만 한글은 조합의 원리만 알면 무한히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문자라기보다 언어적 알고리즘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서 한글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1443년에 창제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창제 동기를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글자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한자 때문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의 민주화였어요. 저는 그동안 세종대왕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옛날 조선의 왕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진정한 교육자였어요.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글의 과학적 설계였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는 밝은 소리, 어는 어두운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하늘과 땅, 사람의 조화를 담았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야. 책을 읽으며 감탄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 담긴 예술품이었어요. 직접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모양이 단순해서 쓰기도 쉬웠습니다. 일본어 한자를 쓸 때는 획수가 많아서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대부분 몇 획으로 끝났어요. 며칠 후에는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 희망, 꿈, 행복. 아름다운 단어들이었어요. 소리내어 읽으면서 느꼈는데 한글은 소리가 예뻤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충격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학자적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일본어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편견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알게 된 사실은 문자에도 효율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데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유키, 미사키, 렌타. 복잡한 일본어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 말이에요. 만약 이 아이들이 한글을 먼저 배운다면 어떨까? 글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저는 일본의 언어치료사입니다. 일본어를 가르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외국 문자에 빠져 있는 제 모습이 배신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서 한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카나에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아직도 계세요? 카나에야, 너도 늦었네. 한글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카나에가 제 책상을 보며 웃었어요. 카나에야, 솔직히 말해봐. 한글이 정말 일본어보다 배우기 쉬운 것 같아. 네, 확실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카나에의 확신에 찬 대답이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연구해도 되는 걸까? 일본 사람으로서 말이야. 선생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연구해야죠. 카나에의 말이 옳았습니다. 국적이나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한글이라는 작은 씨앗이 제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한글 공부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실제 치료에 한글을 도입해 볼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센터 윤리위원회에 파일럿 프로그램 승인을 요청했어요. 한글 기반 언어 치료 효과성 연구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다행히 승인이 나왔습니다. 단 자원자에 한해서만 진행하라는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 수업 대상자는 하루토, 아야카, 타쿠야 3명이었습니다. 이미 한글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었죠. 부모들도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수업 당일 아침, 저는 긴장했습니다. 20년간 언어 치료를 해왔지만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해볼 거야.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준비해온 한글 교재를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꾸며진 자음과 모음 카드들이었어요. 이건 한글이라는 글자야. 한국에서 사용하는 문자지. 하루토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정말? 그럼 한번 읽어볼까? 하루토가 기억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기억이요. 아야카와 타쿠야도 따라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소 언어 치료 시간에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한글로 여러분 이름을 써보자. 칠판에 하루토의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하루토. 아이는 신기해하며 따라 썼습니다. 선생님, 이거 쉬워요. 하루토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만에 세 아이 모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타쿠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쉽고 재밌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타쿠야는 평소에 글자 공부를 무척 싫어하던 아이였거든요. 언어 치료 시간마다 울음을 터뜨리곤 했는데 오늘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야카도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자가 친구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20년간 언어 치료를 해오면서 아이가 글자를 친구라고 표현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하루토 어머니가 아이의 노트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생님, 하루토가 이렇게 예쁘게 글씨를 쓴 건 처음이에요. 아야카 아버지도 감격해했습니다. 집에서 늘 숙제를 하기 싫어하던 아이가 오늘은 자랑스럽게 한글 노트를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감정이 올라오는 경험을 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봤어요. 오늘 수업에서 느낀 그 감정이 무엇인지 말이죠. 아마도 순수한 기쁨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기쁨. 다음 주 수업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소문이 퍼져서 다른 부모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8명으로 늘어난 수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했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부터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왜 이런 모양인지 알려줬어요. 아이들은 마치 퍼즐을 맞추듯 즐거워했습니다.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24개의 기본 글자로 수만 개의 단어를 만들 수 있다니요. 일본어의 복잡함에 비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수업 중간에 렌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이걸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만 고집했을까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모든 부모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글자 공부를 즐거워한다고요. 숙제를 스스로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타쿠야가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이들을 문자에 맞추는 게 아니라 문자를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언어 치료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 희망에 가득한 표정. 저는 마침내 길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일본 교육계의 반발,
동료들의 시선, 제도적 장벽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글 치료법의 성과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었어요. 먼저 센터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저를 찾아와서 우려를 표했어요. 나츠코 선생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배 의사인 야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떤 문제 말씀이세요? 외국 문자를 치료에 사용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우리는 일본의 의료진입니다. 야마다 선생님의 말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치료 효과가 확실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어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거죠. 논쟁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봤거든요. 더 큰 파장은 언론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교육 전문지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어요. 일본 국립센터, 한국 문자로 치료, 교육적 책임감 부족. 기사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 문자에 의존하다 보면 일본어 교육이 무너진다. 임시방 편적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사를 읽으며 속상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확실한 데이터를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은 오히려 더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 부모들이 후기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글자를 좋아해요. 6개월간 못했던 읽기를 2주 만에 해냈어요. 한글 치료 정말 추천합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난독증 아이를 둔 부모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급기야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교사 연수에서 한글 치료법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센터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나츠코, 요즘 화제네.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사과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해. 센터장님의 의외의 반응에 놀랐어요. 하지만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때? 새로운 시도에는 항상 반발이 따르는 법이야. 중요한 건 결과잖아. 센터장님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박도 커졌어요. 이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 방법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처음으로 공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쿄 교육회관에서 열린 언어치료 혁신 포럼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0년간 학회 발표를 많이 해봤지만 이번만큼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발표였거든요. 당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츠코, 너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발표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의심스러워하는 표정도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아오이 나츠코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우리는 문자로 사람을 낙오시키면 안 됩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희가 진행한 한글 기반 치료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학습 속도 6배 향상, 스트레스 지수 60% 감소, 학습 지속률 90% 이상. 객관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변화입니다. 동영상을 틀었어요.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웃으며 글자를 쓰고 자신 있게 읽는 모습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자가 친구 같아요. 타쿠야의 말이 나왔을 때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일본어 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입니까? 외국 문자에 의존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건 임시방편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저는 차근차근 답했습니다. 일본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학습 기반을 만드는 거라고요. 한글로 문자에 대한 자신감을 기른 후 일본어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한 초등학교 교사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확신하시나요? 이 방법이 옳다고요? 그 순간 저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 부모들의 감사 인사, 데이터로 증명된 효과들. 네, 확신합니다. 문자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문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복잡한 반응이 있었어요.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몇몇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공개 발표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글 치료의 효과는 분명했지만 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전문가가 되려면 한글의 본고장에서 직접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카나에가 도움을 줬어요. 한국 유학 시절 알게 된 교수님을 통해 서울 국립재활원을 소개받았습니다. 선생님, 거기에 윤지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발달장애와 난독증 분야 전문가시거든요. 카나에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같은 분야 전문가라면 제 고민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나라였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긴장도 됐어요. 과연 한국의 전문가들이 일본에서 온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거리를 걸으며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 가득한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간판, 지하철 표시, 책 제목들. 모든 곳에 한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문자들이 실제로 쓰이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국립재활원을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윤지연 박사님을 찾는다고 하니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박사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아오이 선생님이시죠? 윤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어요.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도 차분하고 전문가다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국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일본에서 한글 치료를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흥미롭네요. 지연 박사님은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벽면에는 여러 논문과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관련 연구 자료들도 많이 보였어요. 박사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단순한 문자로 그런 폭넓은 치료가 가능한 거죠? 지연 박사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사실 한글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한글은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각 글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과 연결되어 있어서 보면 바로 소리가 연상되죠. 지연 박사님은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을 그렸어요. 기역은 혓뿌리가 연구개를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디귿은 혀끝이 윗니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한글에 이런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니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특히 발달장애나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이죠. 시각과 청각, 촉각이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연 박사님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치료적 효과에 관한 논문들이었어요. 박사님도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희는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한국에서는 이미 한글의 우수성을 활용한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실제 치료 현장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내일 아동 언어 클리닉 수업이 있어요. 함께 참관하시겠어요? 다음 날 아동 언어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글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일본의 제 수업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도 한글을 보며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지연 박사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니. 한글의 힘이에요. 규칙이 명확하고 예외가 거의 없어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예외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일본어는 같은 한자라도 문맥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항상 같은 소리예요. 기억은 언제나 기억 소리죠. 그제서야 이해됐습니다. 일본어의 복잡함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를 말이에요. 그럼 한글로 먼저 문자 개념을 익히고 나서 일본어로 전환하는 방법도 가능하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문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요. 지연 박사님과의 대화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 치료적 활용법, 다른 언어와의 연계 방법까지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철학이 담긴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거리를 다시 봤어요. 한글로 가득한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각각의 글자에 담긴 지혜와 배려가 느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지연 박사님이 보여준 체계적인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한글 치료법의 진정한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전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전국 3개 기관에 한글 기반 언어 보조 교실이 시범 도입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센터의 성과를 본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겁니다. 오사카와 후쿠오카의 언어치료센터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발적인 확산이었어요. 전국 난독증 부모 커뮤니티에서 한글 학습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한글을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SNS에는 매일 같이 후기들이 올라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1년 전 처음 한글을 배웠던 타쿠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한글로 쓴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글자만 보면 울던 아이가 이제는 감사 편지를 쓰고 있다니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도쿄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목은 문자와 아이들, 그리고 소통의 본질이었어요. 강의실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제는 비판보다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문자는 기술이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모두를 위한 철학이었어요. 1시간 30분 동안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한글을 만났을 때의 당황스러움부터 지금의 확신까지 말이에요. 저는 언어를 연구했지만 소통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한글이 그걸 알려줬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에 찬 길잡이가 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윤지연 박사님에게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츠코 선생님, 한글이 국경을 넘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모든 아이가 글자에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 문자가 장벽이 아니라 소통의 다리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제가 작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치료는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갈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요. 한글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문자는 기술이자 철학이고 진정한 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믿음 말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치료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여는 길잡이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한글과 함께 계속 걸어갈 겁니다.